토새싹이 돋아나는 새봄. 겨울에 지친 몸에 바다 채소인 해조류로 활력을 불어넣어보자. 해조류에는 각종 미네랄과 식이섬유는 물론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그중에서도 톳은 칼슘과 철분이 해조류 중 으뜸으로 들어있다. 이맘때면 가장 부드러운 맛을 자랑하는 톳은 다양한 밥 반찬으로 함께하며 건강식의 대명사로 사랑받았는데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바다의 슈퍼푸드 톳과 함께한다. 톳에는 후코이단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후코이단은 끈적끈적한 점액질로 체내 찌꺼기를 흡착,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암세포의 소멸을 유도하는 등 항암 작용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톳에는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고혈압 예방에 좋으며 인슐린 구성 성분이 되는 크롬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 예방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톳에 풍부한 식이섬유, 에스트로겐 성분이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숙변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톳은 줄기가 가느다랗고 가지런하며 광택이 있는 것이 신선한 톳이다. 또한 표면에 이물질이나 흰 반점이 붙어있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한다. 톳은 옛날에 보릿고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던 재료인데요. 요즘에는 영양가가 아주 풍부하여 널리 식재료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톳을 이용해서 톳 콩나물 영양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톳에는 철분이 시금치보다 3배 이상 들어있어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며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은 반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그만이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톳 콩나물 영양밥. 먼저 톳을 손질하는데 깨끗한 물에서 톳을 비벼가며 여러 번 헹궈주면 톳에 묻은 이물질이 제거된다. 세척이 끝난 톳은 체에 받쳐 물기를 뺀 다음 먹기 좋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다. 톳을 구입하실 때 이물질이나 불순물이 많을 경우에는 물에다가 소금 조금 넣고요. 잘 비벼서 헹구시면 불순물과 이물질을 잘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채소도 썰어놓자. 당근과 버섯은 주사위 모양으로 썰고 대파는 잘게 다져놓는다. 오늘 요리의 또 다른 주인공 콩나물도 손질하자. 콩나물의 콩껍질을 제거해주면서 잔뿌리도 손으로 잘라주는데 이렇게 하면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을 살릴 수 있다. 톳 콩나물 영양밥에서 콩나물의 꼴을 따는 이유는요. 좀 음식에 들어가면 지저분해지고 식감이 좀 나쁘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하시고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양밥을 지을 차례. 냄비에 쌀을 넣고 불린 톳을 올린 다음 콩나물과 버섯, 당근을 차례대로 얹어준다. 이 과정을 3번 정도 반복하면 재료들이 골고루 섞여들어서 맛있는 영양밥이 된다. 이어서 냄비에 물을 부은 다음 불을 켠다. 센 불에서 중불, 약한 불 순으로 불 조절을 해주고 마지막에 불을 끄고 뜸을 들이는 것도 잊지 말자. 평상시에 우리 밥을 지을 때 보시면 손등까지 수분을 잡아주는데요. 콩나물과 톳의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 양을 좀 적게 잡으셔서 밥을 넣는 게 좋습니다. 양념장도 만들어 놓자. 그릇에 대파와 설탕, 간장, 참기름과 통깨를 한데 넣고 잘 섞어준다. 밥이 다 지어지면 주걱으로 위아래를 골고루 섞어준 다음 그릇에 덜어내고 양념장과 곁들여내면 톳 콩나물 영양밥 완성. 톳 콩나물 영양밥에서 양념장이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은 담백하게 먹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사용 안 했고요. 고추장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기호에 맞게끔 달래나 냉이 같은 것도 좋고요. 여기 고추장도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고추장과 같이 비벼 먹어도 좋습니다. 바다 내음 가득 품은 톳과 아삭한 콩나물 그리고 뜨끈한 쌀밥이 어우러진 톳 콩나물 영양밥. 양념장에 살살 비벼 먹으면 잃었던 입맛도 한 방에 돌아오게 만든다. 톳은요, 생긴 모양이나 비린맛 때문에 가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톳을 갈아서 톳 수제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톳은 바다에서 건진 칼슘제라 불릴 만큼 칼슘 함량이 높은데
토 40g이면 하루 칼슘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톳의 알긴산 성분은 면역력을 높이고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효과가 있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톳 수제비. 먼저 깨끗이 세척한 톳을 작게 썰어 놓는다. 그런 다음 믹서에 물을 붓고 잘라놓은 톳을 넣은 후 곱게 갈아준다. 톳의 식감을 살리고 싶다면 조금만 갈아도 된다. 이어서 수제비 반죽을 만들자. 중력분에 갈아놓은 톳물을 넣은 후 잘 치대가며 반죽을 만드는데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숙성을 시키면 더욱 차진 맛을 즐길 수 있다. 수제비 반죽에서 전분을 조금 넣으시면 더욱 쫄깃한 식감이 좋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숙성시키면 더욱 맛이 좋습니다. 수제비에 넣을 채소도 썰어 놓는다. 감자와 당근은 채를 썰고 봄동과 대파는 어슷썰기를 한다. 육수의 맛을 더욱 깊게 해줄 바지락도 데친다. 바지락은 오래 끓이면 질길 수 있어서 데쳐낸 후 바로 건져내고 국물은 육수로 사용한다. 바지락을 처음부터 오래도록 끓이게 되면 질겨지기 때문에 처음에 데쳐가지고 놔두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같이 넣으시면 식감이 더욱 좋습니다. 바지락 육수에 국간장과 액젓으로 간을 하고 감자와 당근, 봄동, 마늘을 넣은 후 끓여주다가 국물이 끓어오르면 수제비 반죽을 떼어내 넣어준다. 수제비가 익으면 바지락을 넣고 달걀도 풀어준다.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고 그릇에 덜어 김가루를 뿌리면 토수제비 완성! 톳의 색다른 변신 톳수제비. 뜨끈한 국물에 탱글탱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톳수제비 한 그릇이면 어떤 보양식도 부럽지 않다. 톳은 성질이 찬 해조류이기 때문에 아랫배가 찬 사람이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과식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고혈압이나 콩팥 환자 등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하는 사람들은 끓는 물에 데쳐서 소금기를 제거하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톳은 다른 해조류와 다르게 무기 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유해할 수 있습니다. 생톳은 끓는 물에 5분, 건조톳은 30분 이상 물에 불린 후 끓는 물에 30분간 삶은 후 조리하셔야 안전합니다. 식량이 부족했던 보릿고개 시절에는 곡식에 톳을 넣어 톳밥을 지어 먹기도 했지만 현대인에게 톳은 천연 건강 식재료다. 나물처럼 무쳐 먹기도 하고 영양밥이나 샐러드에 넣어 먹는가 하면 잘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조미료로 활용하는 등 쓰임새도 무궁무진한 톳. 새봄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바다의 채소 톳을 가까이 하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은 서서히 봄 기운을 만끽할 시기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주말과 휴일에도 집에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는 거라고 하죠. 맞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숙면이 필수적인데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이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없애주는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 T세포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푹 자주는 게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웃음도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많이 웃을수록 백혈구가 증가하고 코르티솔 분비가 감소해서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꾸준히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해주면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한 면역세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다고 하니까 틈틈이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과 같은 각종 소화기관에 둘러싸인 췌장.
췌장은 췌장액을 분비해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해 체내 혈당을 조절한다. 이러한 췌장에서 발생한 모든 암을 췌장암이라고 하며 췌관 세포에 생기는 췌관선암이 췌장암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췌장은 십이지장과 비장 사이에 위치한 길쭉한 장기로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내분비 기능과 소화액을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췌장암은 췌장의 외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에서 발생한 암을 통칭하여 얘기합니다. 췌장은 위치 특성상 종양 발견이 쉽지 않고 자각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도 어렵다. 국내 10대 암 가운데 췌장암은 발생률이 8위지만 5년 생존율은 최하위이고 사망률도 5위에 이를 만큼 가장 예후가 좋지 못한 암으로 손꼽히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치명적인 암, 췌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암 중에서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암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췌장암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10대 암 중에서 5년 생존율이 가장 낮고 완치율도 가장 낮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췌장암은 그 증상을 스스로 자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뿐만이 아니라 암의 성장과 전이가 빠르기 때문에 치료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발견도 어렵고 치료도 쉽지 않은 만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이 췌장암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췌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외과 이승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췌장암인데 먼저 췌장이 우리 몸에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췌장은 우리 몸의 십이지장과 비장 사이에 위치한 길쭉한 장기입니다. 십이지장에 가까운 머리 부위와 비장에 가까운 꼬리 부위, 그 사이 몸통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또한 위와 대장보다도 등 쪽 깊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췌장에 암이 발생하여도 증상이 늦게 발현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등 쪽 깊숙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발현돼도 잘 못 느끼는 그런 췌장인데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네, 췌장은 우리 몸에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소화액을 만들어 췌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과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내분비 기능이 있습니다. 외분비 기능과 내분비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췌장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췌장암은 췌장의 외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에서 발생하는 췌장선암을 가리키고 췌장에서 내분비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은 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분류하게 합니다. 외분비에 생겼을 때 췌장암이라고 그러고 내분비 쪽에 생기면은 그러면 췌장암이라고 부르진 않나요? 그것은 통칭에서는 다 암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췌장암은 네네. 췌장선암이라고 하고요. 예. 그 전체 췌장암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또한 발생하는 증상이라든가 네. 양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조금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전체 암 중에서 췌장암의 발생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췌장암은 2017년 저희 국가 암 등록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암종 중에서 약 3%의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성에서는 7위, 여성에서는 8위의 암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5년 생존율 그 10대 암 중에서 가장 낮은 게 췌장암이다.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데 실제로 그 5년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약 20년 전만 하더라도 8% 정도였고 최근에는 약 12%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암종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 췌장암이고 또한 20년간 생존율의 증가 역시 더딘 것이 췌장암입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암 중에 5년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이 바로 췌장암인데요. 아무래도 이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췌장암에서 가장 흔하게 알려진 위험 요인은 바로 흡연력과 만성 췌장염의 과거력입니다. 또한 나이가 증가할수록 췌장암의 위험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가족성 췌장암이라는 개념입니다.
직계 가족 중에 나이에 상관없이 췌장암 환자가 2분 이상 있거나 50세 이전에 췌장암에 걸린 환자분이 1분 이상 계실 때 그 직계 가족들을 가족성 췌장암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고 이 경우 췌장암의 위험 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이나 당뇨, 음주 같은 경우도 췌장암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지만 아직 그 선후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다음 그 가족성 췌장암, 여기에 그 속하는 분들은 어떻게 검진을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또 어느 주기로 검사를 받으면 좋은 건지 이런 점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가족성 췌장암의 경우 유전성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 많이 활성화되진 않았지만은 그와 연관된 직계 가족분들은 전부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네네. 또 최근에는 초음파 내시경 같은 것들을 선별 검사로 이용해서 췌장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그 검사법,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법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사실 췌장암은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된 조기 검진법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췌장암의 예후가 나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흡연이라든가 췌장암의 가족력, 만성 췌장염을 앓은 환자분들 같은 고위험군의 경우 초음파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를 해보는 것들이 최근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음파 내시경 검사나 유전자 검사로 부분적으로 좀 조기 진단은 가능하지만 완벽한 조기 진단법은 아직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췌장암에 걸리면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네, 췌장암의 경우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복부 통증이나 소화불량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체중 감소 같은 증상들도 약 10%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췌장의 머리 부분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담도 폐색이 발생하여 황달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외에 췌장암의 전구 증상으로 당뇨가 갑작스럽게 발병하기도 합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은 췌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췌장암의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아프거나 갑자기 살이 빠지면 흔히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배나 등 쪽에 통증이 발생하거나 빈도수가 잦다면 한 번쯤 진지하게 몸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병든 췌장이 보내는 대표적인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분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요즘에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배꼽 주변이 좀 아파오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부쩍 등도 좀 많이 아파서 오게 됐습니다. 혹시 최근에 체중이 많이 빠지시거나 그런 변화 같은 게 있으신가요? 요즘에 특별히 한 건 없는데 한 3-4kg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가족분들 중에 췌장암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으신 분 혹은 뭐 췌장 이외에 다른 암 같은 걸 진단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할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췌장암의 위험 요인으로 흡연과 만성 췌장염, 고령, 가족력을 들 수 있는데 직계 가족 중 50세 이전에 췌장암에 걸린 환자가 1명 있거나 발병 연령과 상관없이 직계 가족 중 2명 이상이 췌장암 환자라면 가족성 췌장암을 경계해야 이 한다. 환자는 복부 통증과 등 쪽 통증 그리고 체중 감소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췌장암에 있어서 복부 통증이라든가 체중 감소가 굉장히 흔한 증상인데 이 환자도 이런 증상에 해당되는 상태로 또한 환자의 할아버님이 췌장암 진단받은 적이 있는 가족력까지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췌장암을 의심할 수 있고 추가적인 영상 검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췌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진단을 위해서는 복부 초음파 검사나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자기 공명 영상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역행성 담추관 조영술을 통해 조직 검사를 하거나 혈관의 침범을 확인하는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환자분 수술하신 이후에 수술 부위 통증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통증이 있었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는데요. 네, 환자분 요즘 식사량은 어떻게 되시나요? 요즘엔 좀 한 그릇 정도는 아니어도
반 그릇까지는 좀 무리 없이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설사 같은 건 하지 않으시나요? 다행히 그런 거는 좀 없습니다. 췌장암은 수술 후에도 재발이나 전이 여부를 발견하기 위해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주로 수술 후 1, 2년 사이에 재발이 많이 일어나며 간이나 폐, 복막 등으로 원격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환자는 췌장 두부에 생긴 암으로 최12장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입니다. 다행히 수술 후 큰 합병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추후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항암 치료 등의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췌장암의 치료법은 암의 크기나 위치, 병기,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서 선택한다. 가장 좋은 치료법은 수술이며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고 췌장에만 국한돼 있으면 췌장의 일부분이나 전체를 함께 절제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종양의 크기를 줄인 다음 수술을 하기도 하며 통증이나 황달과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우회로 수술이나 스텐트 삽입술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췌장암은 초기에도 임파선이나 신경계로 전이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종양이고 또한 위치가 복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증상이 늦게 발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진단하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예후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상대로 악명이 높은 췌장암. 조기 발견이 어려워 다른 암에 비해 생존율이 좋지 않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다. 항암 약물과 수술 기법의 발달로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졌으며 맞춤 표적 치료제의 연구도 활발한 만큼 치료 효과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하면 예후도 좋기 때문에 작은 증상도 지나치지 않는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췌장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췌장암의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췌장암이 의심될 때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췌장암이 의심될 때 시행할 수 있는 검사로는 우선적으로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CT 검사와 자기 공명 영상 MRI 검사 그리고 내시경 초음파 같은 검사들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실제로 췌장암이 존재하는지 여부 진단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 췌장암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어느 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병기들을 평가하는 데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펫 검사를 통해서 우리 몸의 전신을 촬영해서 전신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는 영상 검사만으로 진단을 해서 확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조직 검사 같은 경우는 수술이 가능한 환자다고 하면은 수술 전에 반드시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진단 후 수술이 아니라 항암 치료나 다른 치료를 시행할 경우에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주로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이용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췌장암이 진단이 됐을 때 바로 치료에 들어가야 될 텐데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췌장암의 치료는 우선 그 췌장암의 크기나 위치 그리고 병기 같은 것들이 중요하겠고 또한 췌장암 치료를 받은 환자분의 나이라든가 건강 상태 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췌장암을 진단받는 환자분들이 60대 이상의 고령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법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치료 방법으로는 암을 절제해내는 수술적 치료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이 있는데 이런 치료들을 환자 상태에 맞추어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최근에는 사실은 이런 요법들을 병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췌장암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황달이라든가 통증 같은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없애기 위한 대증적 치료 역시 병행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모든 경우에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을 다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종양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절제할 수 있는 경우 이때 시행하는 수술을 근치적 절제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췌장암의 경우 근치적 절제 수술이 유일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전이라든가 췌장 주변에 중요한 혈관 침범이 없어야지만 시행할 수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췌장암이 발생한 위치라든지 진행 정도에 따라서 이 절제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이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 췌장암을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가능성은 췌장 주변에 있는 주요 혈관들을 침범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췌장 주변에는 우리 몸의 간이나 아니면 그 외 장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혈관들은 무작정 절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혈관 침범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수술 전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침윤이 많이 일어나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는 국소 진행 단계, 그리고 혈관 침윤이 있지만은 아주 침윤이 작아서 수술로 절제할 수 있는 경우는 경계성 절제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절제가 가능한 경우와 이 정확한 범위 자체를 좀 수치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암 등록 현황에 보고된 것들을 조금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췌장암이 진단된 환자분들이 모두 100분이라고 한다면은 안타깝게도 이미 처음 진단될 당시에 전이가 있는 경우들이 45분이나 되고요. 혈관 침윤이 없어서 근시적 절제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단 1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혈관 침윤이 있어 국소 진행이나 경계성 절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40분 정도 됩니다. 따라서 처음 이미 진단될 당시에 전이가 있는 경우들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 근치적 절제가 가능한 경우가 그나마 가장 예후가 좋은 경우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근치적 절제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근치적으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환자분들은 당연히 먼저 수술적 절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 후에 환자의 회복이라든가 상태를 확인하고, 또한 최종적인 조직 검사를 통해서 췌장암의 병기가 결정이 된다면은 그에 맞추어 수술 후 보조 항암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경계성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조금 더 수술법이 복잡할 것 같아요. 네, 이 경우는 2가지 치료가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부 혈관을 포함한 글지 절제 수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 수술 후에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2번째로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먼저 시행해서 종양의 크기를 줄어들인 다음 근시적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이 국소 진행된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혈관 침윤이 심해 수술적 절제가 어려운 국소 진행 환자의 경우 우선은 고식적인 항암 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드물긴 하지만은 반응이 좋아서 종양의 크기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에는 근치 절제 수술로 전환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항암 치료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췌장암의 경우에는 암의 성장이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전이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전이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네, 전이가 있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는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암이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항암 치료를 하면서 종양의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하게 되고, 종양의 전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이나 황달이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치료하는 대증치료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이 췌장암의 경우 수술을 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지, 어떤 원칙이라고 할까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암세포를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절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는 절제 범위가 넓게 충분한 범위를 절제해서 암세포가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한 췌장암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초기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임파선이나 아니면은 신경절로의 전이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할 때 이러한 주변 림프절이나 신경절들도 같이 동반해서 절제를 꼭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안타깝게도 워낙에 진행이 빠른 암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조직 검사를 확인해 보았을 때 절단면에 암세포가 남는 경우들이 많게는 50% 이상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좀 수술하는 방법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다 다르고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12지장에 가까운 췌장 머리에 위치한 췌장암은 12지장과 췌장 머리를 함께 절제하고 뿐만 아니라 소장 일부와 담도, 쓸개까지 같이 동반 절제하는 최12지장 절제 수술이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절제 후에 남은 췌장과 담도, 위는 소장을 이용해서 문합수를 시행해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췌장의 꼬리 부분에 발생한 암은 이 꼬리 부분은 아까 비장과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췌장의 몸통과 꼬리 부분을 절제하고 뒤쪽에 있는 비장도 함께 절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위부 췌장 절제술 및 비장 절제술이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물긴 합니다만 췌장 전체에 췌장암이 퍼져 있는 경우에는 췌장 전체를 남기지 않고 다 절제하는 췌장 전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위 두 사진은 앞서 설명드린 췌장 머리에 암이 생겼을 경우에 시행하는 수술 이후에 문합까지 끝낸 후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췌장이 현재는 꼬리 부분만 남아있게 되고 담도와 쓸개가 절제된 상태고 위도 일부 절제된 상태에서 각각의 문합수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모양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측 하단에 있는 수술의 경우 원위부 췌장 절제술이라고 해서 암이 발생한 췌장을 포함해서 췌장의 몸통과 꼬리를 절제하는 수술을 도식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측 하단에 있는 최전절제술의 경우 췌장 전체를 절제하는 그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췌장암 수술의 경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도 가능한지 이 점도 궁금한데요. 네, 최근 미세 침습 수술이라고 해서 로봇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이 여러 분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췌장암 수술에서는 아직 그 역할이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췌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 쪽 깊숙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여러 장기들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이런 해부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췌장암 수술을 시행할 때는 림프절이나 신경절들을 광범위하게 절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로봇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외과 의사들의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또한 기구들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그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췌장 꼬리 부위나 몸통 부위에 암이 발생할 때 시행하는 원위부 췌장 절제술의 경우 췌장 머리에 발생하면서 시행하게 되는 최12지장 절제 수술에 비해서 다수의 경우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개복 수술에 비교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보고들도 최근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췌장암 수술을 하고 나서의 경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혹시 좀 주의해야 할 합병증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췌장암 수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복강에서 시행하는 수술 중에서 가장 큰 수술들입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도 4시간에서 8시간까지 아주 수술 시간이 길고 수술 후에 입원 기간도 일주일에서 2주가량 입원 기간도 꽤 긴 상태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수술 직후에는 출혈이나 감염 혹은 췌장액이 누출 같은 초기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고 회복 이후에도 당뇨병이 발생하거나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비장 절제술을 같이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역 기능에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대표적인 3가지 세균에 대한 예방 접종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 후에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는 그 췌장을 절제를 했기 때문인지 특히 췌장을 다 절제해서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이거와 연관해서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췌장 수술 후에 합병증이 많은 이유는 췌장의 특징과 연관이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췌장은 정상적으로 굉장히 말랑말랑한 마치 두부와도 같은 장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절제를 하고 문합수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췌장액이 누출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췌장액 자체가 우리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소화 효소이기 때문에 네. 복강 내로 누출이 됐을 경우에
우리 몸에 장기를 녹이거나 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 염증이 생긴다거나 출혈을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수술보다는 비교적 수술 후 합병증률이 높고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췌장을 만약에 다 절제를 해 버려도 어떻게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는 건지 이런 점도 말씀해 주시죠. 네, 췌장을 전부 다 절제하게 될 경우 100% 당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이런 경우에 사실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조금이라도 췌장을 남기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암종을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 췌장암을 전체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그 췌장암 수술 후에 재발이라든지 전이가 되지 않도록 추적 관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 예후가 다른 암들에 비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로 치료가 그대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 후에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해서 항암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술 후 재발은 주로 1년에서 2년 사이에 나타나게 됩니다. 간이나 폐, 복막이라든가 복강 내 어디로도 전이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 같은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재발률이 높고 전이가 잘 되는 췌장암의 경우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췌장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췌장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췌장, 당뇨가 있으면은 췌장암에 걸리기가 쉽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건 세모라고 말씀드릴 수 세모요? 있겠는데요. 네. 이 당뇨가 있는 경우 췌장암이 잘 생긴다. 이렇게 선후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것은 사실은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당뇨와 췌장암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췌장암의 증상으로 당뇨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환자분한테서 그 전에 없던 당뇨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췌장암의 전구 증상일 가능성들이 많다는 보고들이 여러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은 꼭 췌장암이 없는지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췌장암의 증상은 위험 증상과 비슷하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도 세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췌장암의 경우 황달이나 체중 감소, 당뇨와 같이 췌장암에만 있는 증상들도 있지만은 복부 통증이나 소화불량 같은 이런 비특이적 증상들은 사실 췌장암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해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비특이적인 복부 통증이나 소화불량이 있다고 모든 환자들을 다 췌장암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흡연이라든가 만성 췌장염의 과거력, 췌장암의 가족력 등이 있는 위험군의 환자분들은 추가적인 검사를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 췌장암 수술 후에 커피를 마시는 건 해롭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도 세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는 췌장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췌장암 수술을 하고 난 환자분들은 대부분 소화가 조금 잘 안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량도 줄고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같은 경우는 위산 분비를 조금 증가시켜서 소화불량이 조금 더 악화될 수도 있고요. 또 카페인 성분의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탈수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췌장 수술 후 환자분 같은 경우 커피를 완전히 금할 필요는 없지만은 과다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는 꼭 필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 육류를 많이 섭취할 경우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은 현재까지 연구로는 X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공 육류는 사실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지속해서 섭취를 하다 보면은 여러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소화기 암 같은 경우는 대장이나 직장암의 위험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췌장암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공 육류가 아니라 붉은 고기라고 하죠. 이렇게 네. 빨간 육류 고기들을 장기간 섭취하는 경우에 아직 좀 제한적인 보고이긴 합니다만 이런 붉은 육류가 췌장암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들은 덜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자, 이렇게 췌장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췌장암 수술 후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보통의 암 5년 이후에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 판정을 받는데 췌장암의 경우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네, 통상적으로 모든 암에서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고 5년 동안 재발하지 않는 경우 완치라고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요. 네. 췌장암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워낙에나 재발이나 전이가 흔하기 때문에 또 다른 암과는 다르게 5년 이후에도 드물지만은 재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더 이상 병원에 다니실 필요가 없는 경우는 없고 대개는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규칙적인 검사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흡연자가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건가요? 흡연을 하는 사람은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물어보셨는데 어떤가요? 네, 흡연은 사실 가장 명확하게 알려진 췌장암의 위험 인자입니다. 흡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흡연 기간이 길면 길수록 췌장암 위험이 더 올라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췌장암은 금연을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췌장에 혹이 있으면 암에 걸릴 수 있나요? 네, 췌장에 혹이 발견됐을 때 이게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췌장 같은 경우에 이 간혹 물혹 같은 어떤 이런 암은 아니지만 이런 양성 종괴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이런 낭성 종양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암으로 변하는 종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진단 직후에 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췌장에 발생한 혹은 그냥 넘기실 것이 아니라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췌장암, 앞서 그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그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얼마나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조기 발견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 주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그 권고된 정확한 검사 방법이나 검사 기간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런 췌장암의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초음파 내시경 검사나 CT 같은 검사들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끝으로 췌장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췌장암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네, 췌장암 희망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췌장암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 치료를 통해서 이런 췌장암을 극복하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희망이나 용기를 제가 오히려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진단됐다고 하셔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계속적인 치료를 해나가다 보면은 또 이런 췌장암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췌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외과 이승재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췌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췌장암 초기에 발견을 하면 완치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더라도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고 하니까 무조건적인 공포심을 갖기보다는 극복 가능한 질환이라는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흡연이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는 게 좋겠고요. 위험 요인이 없더라도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미리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